안녕하세요. 나리수TV. 오늘 나눠볼 책은요, 이 책입니다. 금융으로 본 세계사. 자, 보이시나요? 금융으로 본 세계사. 자, 이 책인데요. 이제 금융으로 본 세계사가 이제 저자는 이제 천위루 양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일단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제목이죠. 일단 세계사라는 역사 자체가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될 텐데, 금융이라는 것은 역시나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볼 수 있죠. 뭐 이를테면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의사결정, 정치적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런 게 재미가 있고요. 뭐 우리가 사실 뭐 흔히 이야기해서 뭐 삼국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대하 역사 소설이 이제 뭐 대망이라던가 일본 소설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어찌되었건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이제 어떤 어떤 세력이 이제 서로 맞서서 이제 싸워서 전쟁을 하고 뭐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전부 모든 게 다 이제 어떠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그 정치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게 진행이 되죠. 사실은 뭐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밌는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치적인 싸움, 세력권의 싸움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어느 옛날부터 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책이 바로 이제 금융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상당히 오래전 옛날 사건에서부터 비교적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 IMF 때 겪었던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한 부분, 그러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이제, 이 역사, 이 책에 많이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꼬리표를 많이 붙여놨는데 그만큼 이제 읽을 만한 내용들,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 중에서 이제 뭐 사실 발췌한 것도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그 발췌한 것 중에서도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보자면 일단은 이제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오죠. 콜럼버스 이야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죠.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항해가들 중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었다. 그는 오늘날 스페인은 물론 세계 역사상 위대한 탐험가로 영웅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지동설을 믿었는데 당시로서는 마치 오늘날 누군가 화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처럼 황당한 궤변이었다. 더구나 콜럼버스의 해도에는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의 거리가 겨우 2400해리이고 바다는 지구의 6분의 1 면적에 불과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부터 일본까지의 직선거리는 1만 해리가 넘는데 말이다. 이러한 해도에 의지하여 항해에 나선다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콜럼버스는 사기꾼과 다름없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콜럼버스는 사기꾼과 다름없다 해도 지나침이 없었다.
당시의 항해 일지를 보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먹을거리가 거의 바닥나 끼니조차 때우기 힘들 정도였고, 항해 기간은 본래의 계획을 초과한 지 오래여서 선원들은 거의 폭발 일보 직전에 있었다. 콜럼버스는 사흘만 더 참고 항해하면 신대륙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선원들을 달래야 했다. 사실 콜럼버스 자신조차도 사흘 후에 과연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기껏해야 마지막 남은 식량마저 다 먹고 나며 모두들 바다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만 남았을 텐데 말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콜럼버스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은 대단한 모험가라는 거는 확실히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콜럼버스가 항해를 할 때 콜럼버스의 믿음의 근본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지동설에 의지를 했었는데, 그 지동설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비과학적 얘기처럼 느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것을 굉장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곧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있고,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 전체의 6분의 1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왜곡되어진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콜럼버스가 얼마나 더 가면은 신대륙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조차 없는 것이죠. 왜냐? 지도에는 2km만, 예를 들어서 2km만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표시되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6분의 1밖에 안 됐다니까 6배를 늘려서 보면 12km를 가야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콜럼버스도 아무 개념 없이 항해를 떠나진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이미 계산상 나왔어야 될 신대륙이 나오지 않은 채 상당히 자기가 이제 위기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다행히도 어쨌거나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콜럼버스도 이제 사실은 뭐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바깥으로 행군해 나간다, 어떠한 자기 삶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큰 사건을, 어쨌든 큰 이벤트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만 보아도 상당히 목숨을 건 어떠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운도 상당히 따라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콜럼버스의 항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특히나 지금 이 책이 이제 금융으로 본 세계사가 되다 보니까 뒤에는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그 굵직한 투자자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어떠한 확신 속에서 거의 무모할 정도의 어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위 목숨을 건 베팅,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 그 큰 수익을 얻고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한다는 부분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작은 성공은 어떻게 근면성실함으로 이룰지 모르지만 큰 성공은 이런 무모한 도전과 거기에 따르는 행운이 함께 이제 한다. 그런데 특히 콜럼버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지도 자체도 이미 왜곡되어져 있었는데요. 6분의 1로 축소된 거리를 지구의 크기라고 잘못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도였으니까요. 근데 어찌되었건 콜럼버스가 이 와중에 지동설을 상당히 신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확실히 부인할 수 없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끝내 영웅이 되었다. 콜럼버스의 담력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운이 좋아서였다. 처음 신대륙 탐험에 나설 때만 해도 콜럼버스는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날 만한 미천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무려 8년 동안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왕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돈을 구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 안내를 근거로 삼아 탐험에 나설 준비를 했다. 이때 포르투갈 왕실은 콜럼버스의 제안을 학술위원회에 전달했다. 당연히 학술위원회는 허황된 근거라며 그 제안을 부결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을 찾아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스페인 학술위원회마저 그의 제안을 퇴짜 놓았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지동설 자체도 믿지 않았던 시절이 되니까요. 콜럼버스가 프랑스 왕실을 설득할 준비를 할 무렵에 스페인 여왕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다. 출항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스페인 여왕은 재정이 나쁜 상황에서도 자신의 왕관에 박힌 보석을 내놓을 만큼 콜럼버스의 탐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덕분에 콜럼버스는 여왕으로부터 140만 마라베디를 후원받고 당시 상인들을 설득해 25만 마라베디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콜럼버스가 기가 막힌 것은 지금 퇴짜 맞고 다른데 구하고 퇴짜 맞고 다른데 구하고 이제 서포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책은 이제 콜럼버스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평범한 사기꾼은 아니죠. 보통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잘 안 먹혔다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겠다는 거. 그리고 사기꾼이 그 사기의 대상이 왕실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목이 날아갈 일이죠. 근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기꾼은 아니고 자기 나름의 명확한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선박 3척을 이끌고 출항했다. 출항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작은 섬에 결국 도착을 하는데요. 중략하고 지금의 바하마 군도상의 작은 섬에 발을 디딘 그는 그 섬이 스페인 왕실의 소유임을 선포했다. 그렇게 되죠.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콜럼버스의 본래 항해 목적지는 중국으로 스페인 여왕이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콜럼버스는 탐험의 대가로 발견한 대륙의 총독직을 스페인 여왕에게 약속받았다. 그가 닻을 내린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것은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정말로 중국 땅에 도착했다면 콜럼버스가 당시 명나라 황제를 어떻게 상대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땅의 총독이 되는 것 또한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미 중국에는 명나라라고 하는 전 세계의 중심이 바로 내가 그야말로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나라 황제가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가서 이 미개한 족속들아 우리 이 땅은 포르투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뭐 콜럼버스는 목이 날아갔겠죠. 이런 거 보면 콜럼버스는 사실은 중국으로 가고자 했는데 엉뚱한 데 갔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이제 자신을 살려준 형태가 되는 거죠. 운빨은 정말 좋죠. 예, 졸라 운이 좋아요. 자, 여하튼 항해 탐험은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 그렇죠. 무역 항로 개척. 무역 항로가 개척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부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부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더 나아가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비록 그 결과는 우연으로 결정되지만 무수히 많은 도전자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 한 세대를 호령하는 주인공이 되기 마련이다. 1493에서 1502년 동안 콜럼버스는 세 차례에 걸친 탐험으로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다. 그 뒤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지역은 인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륙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렇죠. 콜럼버스는 인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발견한 데가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서 다른 대륙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아메리고의 이름을 본떠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콜럼버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콜럼버스를 뽑았습니다. 콜럼버스를 뽑아서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책이 있는데 사실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좀 뽑을까 하다가 그냥 오히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콜럼버스 신대륙 이야기도 흥미로워서 요걸로 이 책의 어떤 약간의 이제 즐거움을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약간의 이제 막간의 우리가 슬쩍 맛보는 프리뷰하는 예고편으로서 이제 이 부분 에피소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신대륙을 죽는 순간까지도 인도 땅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자, 두 번의 탐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실과 약속한 보물을 가져오기는커녕 향로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했다. 그는 이민자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끌었고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은 강도처럼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했다. 그렇게 되죠. 자, 새로운 항로를 발견한 덕분에 유럽의 무역 항로는 지중해에서 대서양 연안으로 바뀌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도시들은 근동 무역의 독점권을 잃게 되었고 반대로 스페인 도시들은 새로운 상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그렇죠. 스페인이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의 후견으로 이제 이 새로운 땅을 발견했으니까요. 이로써 스페인은 세계 최초의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차와 아메리카의 담배, 코코아가 국제 무역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향로, 커피, 사탕수수 등 전통적인 제품도 점차 교용량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유럽 시장에 널리 유입되면서 가격 혁명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은과 세계 시장은 자산 계급 흥성의 조건을 마련했다. 식민 지배자의 잔혹한 약탈 속에서 인류는 무지한 중세 시대에서 벗어나 근대 문명의 서광을 맞이했다. 콜럼버스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자, 그는 가장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출연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놨다. 자, 콜럼버스가 어쨌든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이렇게 은에 대한 어떠한 은이 유럽 시장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가격 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또 한번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식민지를 자꾸 개척해 나감으로써 그 식민지를 키워 나가는 국가들이 이제 계속 그쪽에서 이제 부가 더 팽창하게 되니까요. 식민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대항해 시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미개한 민족을 향한 어떠한 그 식민 지배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이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세계의 어떠한 부의 이동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중략을 또 하고 다른 발췌된 부분을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의 대량 유입으로 스페인의 통화는 팽창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대량 유입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스페인과의 무역을 통해 서유럽의 화폐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더 이상 은의 고갈은 없었지만 대신 유럽 전체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죠. 이제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화폐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가격혁명이라 부른다. 하지만 가격혁명은 듣기 좋은 표현일 뿐 실상은 통화 팽창이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16세기 스페인의 일상생활용품 가격은 4배가 뛰었고 농산품의 가격은 5배나 뛰었는데 이는 기타 유럽 지역의 2배를 넘어서는 가격이었다. 단 1세기 만에 물가가 수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오늘날이라면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금과 은이 화폐이던 시절에는 물가가 극히 안정적이었다. 그렇죠. 화폐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물건값이 오를 리가 없는 거죠. 물건값이 오르려면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아다녀야 물건값이 오르게 될 텐데요. 금과 은이 화폐이던 시절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을 이유가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축량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당시 서유럽은 종이화폐가 없었다. 하지만 이른바 가격혁명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15세기까지 근 1000년 만에 물가가 상승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통화팽창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대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된다. 하지만 당시 서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지만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5,000원이었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은 이 책을 10,000원에 팔아도 그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에 이 책을 살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의 가격은 10,000원으로 오르는 게 되죠. 그러나 이 책이 옛날에는 화폐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5,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이 이제는 10,000원을 줘야만 살 수 있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화폐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위 이제 우리가 부자 하면은 뭐 이때 뭐 옛날부터 그렇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지주들, 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뭐 지금도 뭐 건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땅이나 건물 이런 걸 물건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뭐 월세나 전세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물건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 등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월세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이 옛날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100만 원이 예전보다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시절에는 이제 통합팽창이 그래서 이제 통합팽창이 이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서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지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분석도 재미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격혁명은 봉건 영주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되었다. 1,000년 동안 안정된 물가 속에서 봉건 영주와 농노의 계약은 한 번 맺어지면 수십 년 혹은 100년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다.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 토지 임대료였던 봉건 영주에게 통합팽창은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통합팽창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봉건 영주가 농노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매년 물가가 폭등하면서 위약금의 액수도 천정부지도 뛰어올랐다. 따라서 영주가 그에게 위약금을 주고 농노와의 계약을 파기할 리 만무했다. 결국 기존의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영주가 농노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경제로 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인데 우리 건물에 이제 임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월세를 뭐 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폐가 갑자기 예전하고는 상관없이 갑자기 화폐가 대량 발행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30만 원 받아봤자 별 재미가 없으면은 다시 이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1년 단위 그 계약의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관행이 계약을 뭐 평생을 단위 4, 50년 여기 몇 년이라고 되죠? 100년까지도 보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화폐는 막 매년 팽창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00년을 똑같이 나는 30만 원을 받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하려면은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화폐가 팽창하다 보니까 물어야 되는 위약금조차도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영주라고 해서 쉽사리 계약 파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 파기를 안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나 하락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은 계속 30만 원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별 재미를 못 본 거죠. 별 재미를 못 보게 되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지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그렇다는 거. 둘째, 가격혁명은 수공업자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 수공업자들은 숫자가 많은 만큼 상황이 더욱 나빴다. 당시 수공업자들은 노동계약서 없이 도제제도로 조직이 이루어졌다. 도제제도라 하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내 제자에게만 알려주는 거, 그게 도제제도가 되겠죠. 대우가 열악하여 스승을 떠날 수는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대개 스승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익히면서 일하지만 봉급은 쥐꼬리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그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렇죠. 수공업자들에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스승을 떠나봤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스승 밑에서 싫든 좋든 수십 년간 기술을 익히면서 일하지만 봉급이 쥐꼬리만 해서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공업자들에게도 이 가격 혁명이 갑자기 이제 다른 식민지를 통해서 금과 은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람들을, 이 수공업자들이 힘들게 했다는 거죠. 반면 가격혁명은 신흥 상인 계층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신대륙으로부터 유입된 대량의 금과 은 덕분에 스페인의 구매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인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510년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도시가 흥성하기 시작하던 시절 부유한 농노는 돈을 앞세워 딸을 기사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는데, 당시 농노의 재산은 대개 2000파운드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매상, 무역상, 금융상이 신흥 부유 계층으로 부상했고 이들에게 2000파운드는 푼돈에 불과했다. 당시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던 통로는 무역이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외국 상품이 진기한 시절이었기에 해외 교육은 모두에게 각광받는 사업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이제 지금이야 아시다시피 내가 뭐 인터넷에서 클릭만 해도 뭐 해외 직구가 팍팍 되는 시절인데, 이때만 해도 외국의 어떤 진기한 물품은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작 어떤 그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 식민지에서는 되게 흔한 어떤 예를 들면 진주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와 버리면 가격이 확 점프가 되니까 그러한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역이 왕성해야만 분업화, 전문화가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가격혁명은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을 통해 인류의 무역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고 더불어 무역이 가장 돈 잘 버는 업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각광받는 업종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회사들, 앞으로 이제 큰 부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되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무슨 약탈적 방법이긴 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무역에 임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금융으로 본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부분만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의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밖에 잔다르크 얘기도 나오고,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이 어떠한 금융, 돈과 결부되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해석을 할 때 오히려 그 사건의 본질에, 프랑스 대혁명도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금융으로 본 세계사는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지금은 화폐의 혁명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자꾸 전자화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고, 물론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들이 첨예하게 나누어지겠지만 어찌되었건 화폐는 사실은 이제 가치 있는 물품에서부터 점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왔다는 이 추세를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종이 화폐조차도 그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디지털 코드로 화폐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그러한 변화로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예측의 근거를 높여주는 형태가 되겠지요. 지금은 정말로 어떠한 그 화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들,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그 시기, 화폐 혁명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으로 본 세계사, 다시 말해서 돈의 어떠한 금융이라는 시각, 화폐라는 시각으로 세계사를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